안녕하세요, 오렌지TV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영화감독 오지 야스지로 다들 잘 아시죠? 일본 영화사를 이야기할 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과 함께 늘 첫 장에 언급되는 위대한 감독이죠. 이러한 오지 야스지로 감독이 1943년 태평양 전쟁에 징집돼 버마에서 선전용 영화를 찍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는 싱가포르에서 일본군이 압수한 수많은 미국 영화를 보았는데요. 당시 오즈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은 시민 케인이었다고 합니다. 시민 케인을 보고 난 후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영화를 만드는 나라와 전쟁을 하다니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겠구나. 영화로 대변되는 문화 콘텐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는 일화죠. 요즘 일본 영화 팬들 중에는 우리 영화 기생충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생충을 보고 일본은 영화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최근 일본은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을 넘어 북미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같은 문화 콘텐츠들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몰이의 커다란 줄기 중 하나가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해진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 이전에도 K-팝이나 드라마가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었던 적은 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범위와 강도가 훨씬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넷플릭스는 한국의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초 조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최고 컨텐츠 책임자는 한국 컨텐츠는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글로벌 히트작 킹덤을 비롯해 한국 창작자들의 수준 높은 컨텐츠들이 엄청난 영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한국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처럼 한국 시장과 컨텐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신들의 시장 전략과 이윤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컨텐츠 왕국 디즈니 플러스의 출범으로 인해 컨텐츠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규 사업자들이 쏟아져 들어와 치킨게임 형태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마주친 넷플릭스는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아시아 지역의 선점을 자신들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눈을 돌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던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꼽으면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가 있을 텐데요. 왜 넷플릭스는 일본을 거르고 우리나라를 선택했을까요? 1990년대 초중반에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이시라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일본 문화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요. 드래곤볼을 비롯해 시티헌터, 슬램덩크 같은 애니메이션이야 그렇다 쳐도 엑스제팬이나 구도시주카 같은 가수들의 인기도 대단했었죠. 우리 가요 중에서도 일본 노래의 표절이 심심치 않게 행해지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패션 잡지 논노에 나오는 스타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문화를 듣고 보고 입는 것이 유행이었던 시절이었죠. 당시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은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때 아시아는 물론이고 서구권에서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화려한 과거를 가진 일본이 왜 넷플릭스의 선택지로 낙점받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문화 영역에서까지 스며든 갈라파고스화 현상입니다. 일본은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세계 시장 진출을 하지 않아도 국내 시장에서의 소비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이 예술, 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제작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컨텐츠 제작의 방향이나 소비 타겟을 결정하고 진행하는데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기관이 컨텐츠의 제작을 결정할 때 가장 좋아하는 방향이 문제인데 드라마든 만화든 영화든 간에 기존의 일본 시청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인기를 끈 적이 있는 컨텐츠만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아마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무슨 극장판 뭐 이런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원피스 극장판, 바람의 검심 극장판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류의 극장판들의 공통점이 바로 일본에서 이미 한번 크게 인기를 끈 만화가 원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 사회에서 한번 히트한 작품을 극장판, TV판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러는 것이 쉽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스토리이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흥행과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흥행과 인기가 일본 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일본만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해 사업을 확장하는 넷플릭스로서는 일본 콘텐츠들의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모든 문화 콘텐츠가 원작에 바탕을 둔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원작을 두고 제작되는 콘텐츠들의 비율이 상당하고 콘텐츠 제작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방향을 선호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국제 무대에 나왔을 때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문화산업을 시장의 흐름에 맡기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을 향상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기생충, BTS, 블랙핑크 등 오늘날 한류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콘텐츠의 제작 주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슨 위원회라는 이름이 아닌 CJ, YG, 빅히트를 떠올립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주체가 제작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간섭을 덜 받는 구조인 것이죠. 이렇듯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창작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상상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맞물리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 한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류는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협력자를 통해 더욱 세계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재미있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어 우리의 문화를 더욱 많은 문화권에서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